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윤서영님, 김현옥님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46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써니스카이님 먼저 들어와서 인사 건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월요일과 수요일은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는 게 오늘 이제 보도로 뉴스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유족들이 지금 73년을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에 과연 그 원하는 내용들이 잘 담겼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1947년, 48년 이런 시기에 굉장히 인연 대립도 격화됐던 시기였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이고요. 네.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법도 마련이 됐었고 개정안도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제주 4.3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네. 왜 연관이 있냐면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있었던 일부 군인들에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주 4.3 사건 진압을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일부 이 과정에서 진압 명령을 거부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났었고 지금 1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부역자라든가 색깔론이 씌어서서 지금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제주 4.3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4.3 특별법은 개정안까지 올해 국회에 통과됐었고요. 예. 시행령도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4.3 특별법은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여수 순천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에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자, 특별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년 동안 진상조사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6개월 안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 차원의 희생자 추모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면 위령 묘역이라든가 공원이 조성이 되고 사료관에 건립하는 것을 비롯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자, 물론 이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일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수 사건과 관련된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이번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전지현 변호사님. 여순 사건 개요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6.25 전에 1948년에 2,000명 부대원이 여수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봉기를 하고 이 2,000명 부대원이 네. 정부에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까지 해가지고 희생자가 1만 명이 넘게 발생을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그런데 계속 이게 늘어지고 좌절이 됐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됐다고 다가 아니고 앞으로 명예회복위를 설치를 하고 1년간 신고를 받고 또 2년간 조사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평화인권재단 설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좌초가 됐다고 하는데 네. 법안 통과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것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고 그렇죠. 보고 이거는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더 이상 반공 이데올로기 빨갱이라는 말 나오면 안 되고 진영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네. 국민 화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조사가 관건인데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야당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쉴 틈 없이 계속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죠. 국가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진실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전혜연 교수께서도 그럼 좀 더 아까 빠진 얘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인지. 물론 이제 첫 발을 떼어서 특별법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생자나 유족에 대해서 배상 문제,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안이 마련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그것이 빠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여순항제 유족회에서 그럼 특별법안에 이거는 넣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까지 다 넣으면 법안이 혹시라도 더 늦어질까 봐 우려를 해서 일단 그럼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더 신경 써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더 밟아야 되는 거고 변호사님께서 그 조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공감을 합니다. 지금 희생자 유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80대, 90대입니다. 네. 지금 만약 이 시기가 늘어지게 되면 그렇죠. 점점 더 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국방부라든가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각계 기관에서 관련 자료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모아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여순 사건 유족회 시민단체도 환영을 했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로 4.3 유족회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 사실은 아픔. 그렇죠. 얘기하면서 정말 환영한다고 하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 정립을 위해서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특별법이 이번에 마련이 됐으니까 내년 혹은 올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추념식이 열릴 텐데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4.3의 경우에는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도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치자의 마인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군과 경도 어떻게 보면 일부 과정에서 희생자가 된 거잖아요. 위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군, 경 그리고 이것을 이념적으로 활용을 했던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재현 변호사께서 혹시 더 보충해 주실 얘기가 있으신지? 이제는 야당에서도 광주에 가가지고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그렇게 묵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애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수당에서는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광주는 뭐 이렇게 별도의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 어떤 선거구처럼 그렇게 보는 인식이 강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과거의 어떤 국가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이념이 친북이냐 반북이냐 이런 반공 이념이었다면은 이제는 나같이 실용주의 그다음에 보편적인 인권의 면에서 이제는 어떤 과거에 부각되지 않았던 젠더 문제 같은 것들이 대선에서도 현안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젠다를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는 합의점을 모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주에 가서 이 제주 4.3에 대해서 뭐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잘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일부분 야당도 일부분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뭐 광주라든가 이런 곳에 관한 법안도 야당도 기존과는 다른 자세로 국민통합이라든가 우리가 역사에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좀 더 심숙하게 심각하게 봤으면 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의 아픔을 저희가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누구나 유튜브 뭐 채팅앱 이런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가정에서 이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이 유해물에 접근하면 어떡하는지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2만여 건이 적발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2주 동안 2만여 건인데 그 외에 확인 중인 게 거의 1만 8,421건이고요. 4주를 모니터링했으면 4만 건이 적발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어떤 SNS상의 음란물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부수고 파괴하고 익숙해지면서 이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음란물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 장면이나 이렇게 노출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거 범죄인지 뭔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저지르고 보는 그렇죠.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제 2주간 동안 온라인 영상을 5만 3천여 건을 모니터링했더니 음란물부터 술, 담배 대리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그냥 어떤 유해적인 만남을 소개하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는 2만 건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적발했다 그러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온 방책이 이제 무슨 뭐 유해 표시를 뭐 꼭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자율적인 조치를 일단 요청을 하고 정도가 심하면은 관계기관에다 고발하고 심의 차단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2만 건 중에서 정도가 심한 건 또 어느 정도인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고 예. 앱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인증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저장하고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조치들이 이런 그 음란 매체의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여가부만 나서야 될 거는 앞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적발 건수가 지금 앞서 5만여 건을 뒤져보니까 지금 2만여 건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중도 상당히 높고 심각성은 그럼 또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략적인 어떤 계획들, 방책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두 분께서 고민해 보시면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네, 아까 연결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초등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칙, 가정 내 벌칙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휴대전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휴대전화. 네, 예.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요즘에 그렇죠. 예, 이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뭐 중고등학생까지 다 휴대전화로 모든 오락을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음란물에 노출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실태조사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유해 매체에 노출됐던 것이 2018년에 19.6%였는데 19.6%. 예, 2019년에는 33.8%.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환경이 배로 바뀌면서 늘었어요. 계속 배로 늘어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저는 늘 강조하는 건데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네. 그렇다면은 일부 유튜브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이게 접속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상 좀 방치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털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거라고 늘 강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유해 매체가 성인 인증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거의 뭐 폭력에 관한 수준인 건지에 대해서 계속 하게 돼야 되지 이미 다 노출된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늦는 측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뭐 앱이라든가 또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처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그 작성자도 생기고 유포자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익 뭐 환사자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이게 뭐 성인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포털에다 찾아보니까는 성인 인증 절차 피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가부에서 지금 이번에 말한 이런 식의 조치만으로는 이거 차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가부만 나서 가지고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방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무부까지 같이 나서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뭐 유튜브하고 앱 지금 문제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언어들이 적절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규제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사각지대로 놔둘 것인지 그런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앱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따라가는 범죄 기술이 따라가는 속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음. 연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저도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마약 범죄 같이 이게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종의 잠입 수사 같은 거. 음.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이 될 것이고 네.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해도 되는 부분 그다음에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문제 근데 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가지고는 압수수색이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예.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조 수사는 맨날 제가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권에서 공조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범죄 수익 몰수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일괄되게 얘기하는 것은 빨리빨리 사실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드네요. 해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예. 않으니까 수익 몰수도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범죄 공조수사에서 예. 자꾸 보니까 주범이 우리나라의 손모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풀려나고 그래서 맞습니다.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조회. 네, 미국으로 문제 삼고. 보내라라고 공분이 일어난 적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우리가 시행착오 겪이지 않게 좀 정부 부처에서 관계 합동장관 회의할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꼼꼼히 네. 살펴서 빨리 맨날 똑같이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급히 좀 개정이 돼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일 있으면 맨날 법원부터 욕을 하는데요. 네. 법원은 진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라고요. 그냥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서 정치행위하지 말고. 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술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두 분이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매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브리핑하는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출마 선언을 두 분 다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짧게 한두 마디씩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전혜원 교수께 좀 여쭤볼까요? 한마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해봐라. 쓴소리를 하라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은 야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정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 여러 가지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다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뭐 날카롭게 했다, 직설적으로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 제가 대통령 후보라든가 정치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어떤 정치를 하겠고 미래 비전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했고 또 모호한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관이 뭔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고 지적이 나왔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답변을 했냐라고 봤더니 성장과 복지에 대해 물었더니 둘은 하나라고 본다.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을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건 너무 모호하고 준비가 안 된 답변이 아닐까. 물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걸 내게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뭐 초선들만 봐도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왜 본인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본인을 지지해주는 지지층을 위해서도 또 유권자를 위해서도 더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비전 제시 중에서도 경제 분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시고요.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일단 이게 윤석열 총장 가지고 엑스파일 논란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보고 10% 이상 떨어지면 힘들다 그랬었는데 지지율 방어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을 표현을 하면은 공정이라든지 상식 같은 부분이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래 비전적인 그런 용어였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는 공정은 당연한 거고 이제 어떤 공정을 만드느냐가 화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한 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 싶어가지고는 가장 보수 매체라고 하는 일간지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매체하고 사설을 같이 봤거든요. 오늘 예. 아침에 똑같이 나왔어요. 정권의 어떤 맞서는 용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왜 나여야 되는지 장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거를 보고 원래 윤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합격점을 줬을 거예요. 아 그래 시원하다 이렇게. 그런데 대선이라는 거는요. 51대 49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렇죠. 있는 지지층을 잡아야 되는데 네. 여든 야든 현 정권을 넘어서야 되는 거는 숙제예요. 그럼요. 그럼 여권 주자도 똑같이 정부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될지는 네. 모르지만 그러면은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떨어졌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지율 유지의 그런 동력은 마련했을지는 몰라도 이거를 치고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데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장소상 그다음에 엑스파일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실체가 제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도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 점을 고려하면은 뭐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자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정말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은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조금 부족하다. 앞으로는 구체성과 비전을 담아야 그 51대 49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더 첨언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가 반사체냐 자체 발광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지지가 확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네. 기성정치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썼던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인데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라고 보려면 본인의 철학, 본인의 그렇죠. 비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윤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자체 발광을 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으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권에서 발끈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반사체 발광체라는 게 뭐 누군가한테 외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 자체가 또 발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사체다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치부하고 보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근데 누구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야당 대변인 배틀할 때야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면 이제 앞으로 5년간 경제는 어떻게 갈 네. 건지 이런 걸 밝혀야겠죠. 네, 정치적으로 외압 받으셨던 것도 맞으니까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네. 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미래 비전 제시라든지 구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평가는 하도록 하죠. 예. 두 분은 입장이 조금 다르시니까요. 자,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우석대 개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